네, 핵심 절세 설계와 절세 전략 강의를 맡은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네,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법인 동양에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개업 한 14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뭐 여러 가지 좀 책을 좀 쓰기 시작했고요. 그 증여 상속, 그리고 기업의 제도 정비에 관련된 규정 정비, 그리고 기업체 이익 관련된 텍스 플랜을 다룬 기업 경영과 절세 설계라는 책을 지금 9년째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김창영 세무사 치시면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뭐 실무 서식이라든가 뭐 그 컨설팅하는 도구들 같은 거 정의원이 되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네, 자, 소득 유형과 절세 설계 시작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득 유형에 대한 텍스 플랜을 수행하는데 급여 배당 퇴직금을 전통적인 소득 유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텍스 플랜 도에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잠깐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업체에서 일정한 이익이 생기면요, 이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겠죠. 법인세를 내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임원, 주로 이제 저희가 텍스 플랜 하는 대상은 임원이 됩니다. 임직원이 대상이어야 될 텐데 플랜의 목적상 임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자, 이익이 생기면 이 임원에게 일정한 소득의 유형들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소득 유형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소득들이고요. 자, 연봉, 급여와 상여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급여, 상여 포함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배당, 그리고 퇴직금. 오늘 공부하실 내용들은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소득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실제 이제 우리 기업 컨설팅 시장에서는 이 소득 이외에요, 유족보상금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유족보상금. 이게 이제 돌아가실 때 회사 업무상 어떤 일을 하시다가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소득의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특허권에 대한 대가, 뭐, 영업권에 대한 대가,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기주식 취득 대가, 자기주식 취득 대가, 그리고 뭐, 이익소가 관련된 뭐, 대가, 그리고 뭐 직무발명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 여러 가지 소득 유형에 대한 텍스 플랜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소득 유형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이거를 집행하거나 이제 하게 될 때, 실무에서 집행할 때 여기에 대한 일정한 설계 내지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제도 정비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도 정비. 그래서 연봉에 관련된 제도 정비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제정 또는 정비하게 되는 거고요. 배당은 배당을 지급했을 때 텍스 플랜의 효과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분산 설계를 하게 됩니다. 분산 설계. 증여 플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 정비가 이제 이루어지면 매년 일정한 성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임원에게 연봉을 지급할 거고요. 일정한 지분 설계를 토대로 배당을 지급하게 될 거고요. 자, 퇴직금은 은퇴할 때니까 매년은 발생하지는 않겠죠. 퇴직금은 나중에 은퇴할 때 이 두 개의 소득도 지급받을 테고,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여기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르겠죠. 은퇴할 때까지는. 그리고 은퇴하고서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 나중에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득 유형에 대한 제도 정비를 수행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는 나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고세율 50%죠. 세율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 정비하고 이렇게 소득용을 우리가 변형하는 어떤 이런 플랜들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상속세를 줄이거나 절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플랜의 일환이라고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소득용에 대해서 오늘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 정관규정 정비 작업이 사실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제 회사를 규율하는 자치법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다 회사의 자치법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윗단에 있는 가장 최상위의 자치법규가 바로 회사의 정관이죠. 그 정관 정비를 하고 기타 상법 절차에 따라서 이런 재규정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설계 단계에 해야 될 일이겠죠. 설계 단계.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이제 주요 소득, 이 소득 유형에 대한 세율 구조를 한번 보면, 자, 법인세 4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일반적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정도가 대부분 다 한계세율에 적용되는 2억 초과에서 200억 이하 구간에 적용이 대부분 될 거고요. 자, 소득세 세율은 7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고, 자, 과세표준 5억이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 세율은 42%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텍스 플랜 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임원이 지급받을 때, 이와 같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가 의사결정의 주요한 키가 되죠. 왜냐하면 42%를 부담하는 고유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봉을, 회사 이익이 커지면 연봉을 높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결정일 텐데,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회사 이익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고정하거나 일정한 상당한 부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소득세 세율이죠.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데 덩달아서 세금도 올라가니까 연봉을 낮추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상속세라는 세금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면 맞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죠. 뭐하러 연봉 많이 합니까? 적정한 규모의 세금 부담할 정도만 연봉 책정해서 매년 소득세 내다가 나중에 쌓여있는 회사의 자산 부채에 대한 가치를 상속인들에게 그냥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 50%를 부담하는 상속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연봉을 올려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득세 세율은 이렇게 최고 세율 42%, 7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소득세 세율을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세도 내게 되고 관련 이제 사대보험료도 같이 부담하게 되는데, 최고세율 결정하는 경우 과표가 5억이 초과되면 42% 본세를 내게 되고요. 주민세 10%, 4.2%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사대보험료 중에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요. 건강보험료가 올해 적용되는 게 6.67%죠. 이걸 다 합치면 52.87%,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가 컨설팅의 대상이 되는 기업체 CEO들은 꼭 이 52.87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0%대 이상, 거의 반을 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속세 및 증여세 소율입니다. 5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억 이하 10%부터 해서 30억이 초과하게 되면 50%를 내게 되어 있죠. 최고세율 50%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생애를 보면요, 제도 정비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매년 일정한 시기 때까지 거의 50%를 세금을 내는 거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될 때 또 50%를 또 내는 거죠. 어떤가요? 이때 50%. 남아있는 거, 50% 세금 내고 남아있는 반이 또 이게 부과가 되니까 이 전체를 한번 해보면, 우리 전체 생애를 보면 국가의 75%의 세금을 내는 거죠. 물론 재산가치 증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CEO들이 이 텍스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근데 뭐 현행 제도 하에서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 가지 않을 한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제도권 안에 있게 되면 이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이 대부분 다 1년을 기준으로 하죠. 높다 해도 소득세는
1년에 얼마 벌었습니까? 라고 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죠. 자, 근데 상속세는요, 상속, 돌아가신 해에 얼마 벌었냐를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진 않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기에 현재 남아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같은 50%일지라도 그 세금의 절대액의 크기는 상속세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계산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주변에서 이 소득세를 못 내서 집안이 망했다든가 뭐 사업이 망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세금을 납부할 때 조금 유동성에서 좀 딸리고 이런 일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하진 않죠. 자, 그런데 상속세는 저 세금이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집안이 망하거나 사업 자체가 폐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속세 세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주요한 그 소득에 대한 세율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사결정할 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4대 보험료 요율입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건강보험 같은 걸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가 지금 6.67% 구간인데 상한선을 보면은요, 상한선을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기준 소득 월액이 486만 원대이거든요.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486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죠. 아무래도 높아져도. 근데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월 보수 월액입니다. 월 급여 기준이 아니고 산출된 보험료 기준으로 월액 보수 보험료가 660만 원대입니다. 이거를 건강보험료율로 역산해보면 월 급여가 얼마까지 6.60%를 내야 되냐면 월 급여가 약 9,960만 원까지. 내 월급여, 연봉이 아닙니다. 월급여가 거의 1억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6.67%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뭐 나중에 이렇게 요새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낸 원금 이상을 나중에 지급받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멸성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가 6.67%이지만 국민연금료율은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9%가 고정이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올랐죠. 대부분 예상컨대는 대부분 건강보험료율이 얼마까지 오를 거냐를 예상하면 우리 이제 동양권에 비교적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대만의 경우에 건강보험료율이 1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건강보험료율이 13%까지 부담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비춰볼 때 대부분 우리가 예상컨대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율이 한 10%대까지는 해마다 계속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원의 범위이고요. 위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그 박스가 우리 교재 페이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뭐 한 장 한 장 다 강의를 못 드리기 때문에 페이지가 확인이 되면 해당 페이지를 펴서 가지고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원의 범위는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퇴직금 설계할 때 임원 퇴직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에게 주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따라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임원들이 받는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정한 대로 다 송금에 산입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서 대부분 임원 퇴직금 규정을 배수제로 지급한다라고 제도 정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3배, 뭐 2배, 뭐 과거에는 뭐 5배, 6배까지 지급을 했었죠. 이렇게 배수제로 설계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범위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등기된 임원만 배수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배수제 뭐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비상근 임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배수진 임원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임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 40조 1항의 임원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등 이사의 구성원입니다. 이사의 구성원이 임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선임돼가지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람이 이사의 구성원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일단 임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형식적인 요건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5번에 보면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등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등기된 임원들이랑 비슷한 업무, 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면 임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범위를 등기된 임원과 등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실질 판단해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소득세법 내용 보면 이제 소득세법은 통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 준용이죠. 네, 법인세법도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상증법입니다. 상증법에서는 임원의 범위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 플러스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범위가 좀 넓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범위 플러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로 열고 퇴직 임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증법에서는 임원의 범위가 일반적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과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임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되죠. 자, 이 상증법 개정 내용이 규정 내용이니 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퇴직했으니까 이미 회사와 어떤 고용관계 내지는 위임관계가 종료됐으니까 그 사람 그냥 일반인이지 임원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세법, 상증법에서는 퇴직하고 3년 지나지 않은 임원의 경우에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사결정의 차이를 유발할까요? 그 사람이 임원일 때하고 임원이 아닐 때하고요. 그 차이는 자본거래할 때입니다. 주식 양수도 거래하고 할 때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자, 양도세 부당행위는 시가대로 거래해야 되는 양도세 부당행위 기준은 특수관계가 전제죠. 근데 그 사람이 임원이면 회사라든가 다른 임원과 특수관계 성립이 되고, 임원이 아니면 특수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했으니까 임원이 아니야 라고 해서 상정법상 시가대로 자본거래를 하지 않고 액면금액으로 한다든가 좀 낮게 거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양도세 부당행위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증여 이슈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특히 주식 관련된 자본거래를 하실 때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임원에 해당이 되고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대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난 이후에 자본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인데요. 자, 제목이 간주취득세죠. 그냥 취득세면 그냥 취득세일 텐데 앞에 두 자가 붙죠.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럴 때 대주주가 되면 가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도 내야 되고 2차 납세 의무도 부과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는 내 거지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친구라든가 먼 친척 명의로 명의시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가점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이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자본거래를 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친구 3명이서 또는 4명이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4명이서 25%씩 지분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쭉 영위하다가 친구 2명이나 3명이 나가게 됐어.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해서 나가게 될 때 그 친구들이 소유했던 주식들을 기존에 있는 주주가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 간주특세 규정을 우리가 이제 모르거나 놓쳐가지고 간주특세가 돼서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돼서 간주특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무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요새는 지자체에서 과점주주된 간주특세에 대한 그 고지서가 거의 뭐 날라오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 또는 세운 확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행사했던 그 과세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런 사항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세법에서 정하는 간주특세 규정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과점주주의 범위는 일단 발해수의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해야 되고요. 플러스 요건이 뭐 실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50%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지분구조 변화에 따른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시죠. 네. 지분율 변화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 의무에 대한 거를 정리한 건데요. 자, 설립할 때부터 이미 60%를 가지고 있어요. 50%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과세 문제가 없고요. 자, 밑에 처음에 60%를 가지고 있었어요. 60% 이미 과점주주였죠. 그리고 나서 5%를 추가로 취득해서 65%가 됐어요. 이 경우에는 증가된 5%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고요. 자, 밑에 걸 보시면, 자, 처음에는 지분이 40%였어요. 근데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60%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추가 취득으로 인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럴 때는 60% 전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걸 한번 보시면, 자, 60%였다가 최초 60%였다가 20%를 매도해가지고 40%가 됐어요. 이거에는 이제 간주취득세 문제 없죠. 그런데 이후에 40%에서 15%를 더 취득해가지고 55%가 됐어요. 이 경우에도 납세 의무 없죠. 왜냐하면 최초의 지분율이 60%였기 때문에 이 60% 소유한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 아니면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죠. 맨 밑에가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겠죠. 처음에 60%였다가 20% 매각해서 40%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있다가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최초의 가점주주 초과할 때 60%였잖아요. 추가로 70%가 됐을 때 그 차액, 60%와 70% 그 차액, 10%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납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은 일반적인 취득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운반구가 대상이 되겠고요. 세율은 2%고요. 네. 자, 그리고 국세청의 첨단 시스템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죠.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정부에서 관리하는 일정한 소득률만, 그러니까 남들 다 신고하는 만큼만 신고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90년대와 지금 2020년대 국세청의 첨단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국세 시스템은 거의 AI 수준의 어떤 그런 지능형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떤 개인사업자가요, 현재 손해를 봤더니 소득세 신고할 때인 거죠. 자, 매출액이 10억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0억. 그리고 비용이 한 4억이었다고 하면 과세표준 이익이 6억 이익이 나는 거죠. 자, 6억에 대해서 우리 이제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게 뭐 한 2억 6천대가 아마 조금 더 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세율과 이제 5억 초과 부분 42%에서 3,540만 원을 빼게 되면 약 2억 6천 얼마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걸 내려고 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회사의 업종에 대한 단순 경비를 봤더니 단순 경비율이 60%예요. 60%. 그러면 경비율이 60%니까 이익률 개념으로 보면 40%가
이 업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적절한 마진율로 보는 어떤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이걸 보고, 자, 지금 현재 이익률 40% 정도 맞추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60%를 맞춰놓은 거죠. 비로 보면 6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수준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분식을 합니다. 분식. 그래서 매출액은 10억 동일하겠죠. 이거를 비용을 6억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을 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억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이걸로. 자,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세청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현재 과세행정을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게 거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우리가 2억 분식한 거를 세무조사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국세청 컴퓨터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100만 원 단위까지 분식 여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나라가 정규정비기라고 해서 3만 원 넘는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징벌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는 지가 지금 꽤 됐죠. 그 시스템, 무증빙 관리 시스템으로 개별 분석을 하게 되면 2억의 가락금을 넣은 것들을, 가공금이 넣은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실제 회사가 지출한 비용, 2억을 추가 분식해서 6억을 이렇게 넣었을 때 2억이 증빙이 없는 비용이 될 테고요. 증빙 없는 이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그 내용,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전자신고한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컴퓨터가 분석해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증빙 없는 비용이 2억 원이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안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세무대리인도 볼 수가 있고 회사에 홈택스에 가입되는 회사에서도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다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이런 형태 분식하는 행위, 탈세하는 행위는 거의 다 걸릴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조사에 연결되거나 또는 소명하는 어떤 과정에서 소명이 안 되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요한 국세청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그걸 NTS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우리 국세청에서 2011년부터 5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2,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2,000억대 넘는 큰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작업한 그런 프로그램, 전산 시스템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PCI 시스템입니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죠. 이게 증여 여부 이런 것들을 탈세했는지를 이제 관리하는 핵심적인 수단인데 굉장히 간단한 등식을 활용해가지고 탈세 여부를 추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이게 남겨진 재산의 개념이겠죠. 자, 세무서에 5억을 벌었다고 신고했는데 지출을 2억을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이 3억이겠죠. 반대로 5억을 신고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출을 10억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재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억을 쓸 수 있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신고한 소득이 10억은 돼야지만 10억을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5억을 신고했다. 그러면 이 차이인 5억은 어떻게 한 거예요? 탈세를 한 거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를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편법 증여를 받거나 이런 소득이 되는 거죠. 이 간단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탈세나 증여세 탈루 이런 것들을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무증빙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가공금이 넣거나 분식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시스템이고요. 주식가치 간이평가 프로그램도 돌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정의하고 있는 탈세 포상금입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탈세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얼마까지 주냐면 40억 원까지 줍니다. 네. 포상금 지급률은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여서 5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내가 탈세 제보를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기업을 추정을 하는 게 5억 이하면 예를 들면 5억이었다고 하면 5억이 돼서 20% 1억을 제보자한테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정한 요율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최고 맥시멈 한도를 40억 원까지 줍니다. 네. 유의할 점이요. 과거에 최근 3년간 보면 탈세 포상금 한도가 10억이었다가 그 20억으로 올렸다가 30억으로 올렸다가 지금 현재는 40억인 거죠. 자, 왜 정부에서는 탈세 포상금 한도를 이렇게 10억 단위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렸을까요? 사실은 교재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국세 통계를 보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포상금 한도를 10억으로 올릴 때마다 탈세 제보가요, 탈세 제보가 배로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상금 한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한도 40억에서 지금 멈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께서는 이제 사업을 하실 때마다 이 탈세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탈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중에 제보가 되거나 그러면 항상 그 제보를 하는 그 적은 내부에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회사 내부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제보를 하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된 법령의 변화입니다. 51페이지요. 네. 자,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한 지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금융실명제를 운영해 왔는데 그때는 이제 불완전한 금융실명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금융실명제가 2014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끔 2014년도에 이제 금융실명법이 개정이 됐죠. 그 이전에는 금융실명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차명계좌가 가능했었죠. 그게 이제 진정하게 이제 금지된 게 2014년이고 그 이후에 14년 이후에 이 금융 관련된 법제들이 굉장히 정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세무조사라든가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데 이제 한 이슈가 바로 이 금융거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규정들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내용 보면 제가 안 보입니다. 네. 자, 금융실명법이 14년도에 입법이 됐고요. 금융을 실명으로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는 차명계좌가 존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상증법에 2013년 1월 1일부터 상증법 규정에 증여 추정 규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일정한 금액을 송금을 하거나 입금하는 행위, 입금된 그 사실만 가지고도 증여 추정 규정을 도입해서 증여세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증여가 아니고 뭐 대여라든가 뭐 다른 사업자금의 뭐 지급이라든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증여세 부과는 못하겠지만 추정 규정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길 거고요.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FIU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잠깐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정한 그 금융거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게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FIU라고 얘기하는데, 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금융거래를 하게 될 때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금융거래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금융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쌓이게 되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을 하죠. 그러게 되면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해가지고 뭐 수사 내지는 세무조사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관련된 법령이 조금 더 강화된 게 2013년 11월부터죠. 보시면 과거에는 금융거래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의심되는 금융거래 금액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보고를 하게끔 굉장히 좀 강화된 그런 어떤 그 기준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조세정보 자동결 협정을 포함해서 각 국가 간에
개별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이건 이제 개별 어떤 국가 간의 이제 체결인데 이것도 점점 체결하는 국가가 늘어나서 정부가 목표하는 건 이제 100 몇십 개의 국가와 다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이런 금융실명법, 상증법, 그리고 FIU법, 국가 간의 조약 등을 통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FIU 관련 흐름도고요. 네. 자, 그리고 탈세를 했을 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불식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탈세를 했을 때 얼마가 추징되느냐 그 세액 분석입니다. 자, 본 사례는 가공경비, 가짜 경비를 1억 원을 넣어가지고 법인세를 탈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경비로 가짜로 넣었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법인세 한계세율 22%를 고려하면 2,200만 원 정도 법인세를 덜 냈겠죠. 이게 이제 몇 년 뒤에 걸린다는 거죠. 걸렸을 때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추징됐을 때 본세 2,200만 원 당연히 토해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 부정과소 가산세 40%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탈세를 한 경우에는 40%의 불이익을 주죠. 그게 이제 960만 원 돈. 그리고 법인세 납부지연. 이게 이제 1년 뒤에 걸린 걸 가정한 거니까 약 뭐 10만 불이 하루당 10만 불이 25잖아요. 한 10%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게 되고요. 자, 그리고 1억 원을 상여처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게 되면 대표자 최고세율을 가정하면 소득세 중에서 합치면 46.2%. 그리고 소득세 부정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4대 보험, 건강보험료 추가분까지 고려하면 나중에 1억 1,1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1억을 가공경비를 넣어서 법인세 2,20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그의 몇 배가 되는 1억 1,000만 원 돈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탈세하는 행위가 뭐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뭐 금융거래 흐름에 대한 포착에 대한 어떤 그런 강화된 수단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들을 다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통계에서 얘기하는 뭐 기대값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도 걸려서 추징될 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탈세를 하면 안 되겠죠.